지난 시간에 이어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도 3회 2급 D형 문제 매크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i의 네 번째부터 i의 10번째까지 총원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직사각형을 그려서 B 12번째 여기서부터 C 13번째 영역에다가 직사각형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네요,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얘를 그리고 거기다 총원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그 도형을 클릭하면은 총원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해라. 그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Alt키 눌러서 그리면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원이라고 쓰시고 이 총원을 마우스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총원이란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봤는데 총원이란 매크로가 지정할 게 없어서,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버튼을 눌러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원이란 매크로 이름으로 매크로를 기록하겠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총원이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는 sum 괄호 열고 쭉 블록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자동합계 버튼 누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기록 중지 누른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 총원 버튼을 누르면 답이 딱 나오게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매크로는 A의 세 번째부터 I의 세 번째 셀에다가 표준색 빨강으로 채울 거예요. 여기는 빨강을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거꾸로 노랑을 칠할 겁니다. 이렇게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서식. 그 다음에 단추를 2의 12번째부터 F 13번째에다 그릴 겁니다.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에 가서 삽입에 들어가서 단추를 Alt키 눌러서 두 줄 두 칸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글씨를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나중에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할 건데, 보시다시피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없는 관계로 기록 버튼 눌러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새로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 잡아서 채우는 색깔은 빨강이고 글꼴 색깔은 노랑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글꼴을 서식이라고 고쳐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다시피 글자가 채우기가 없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식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매크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화면 밑에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새로 만들어라, 차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새로 만들어서 생성해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기존의 차트를 꾸미는 과정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추가해라 또는 삭제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하반기 실적, 상반기 그 여직원들에 대한, 여사원들에 대한 하반기 실적을 이 안에 더 추가하래요. 그럼 실제 데이터는 하반기란 글자 356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아래 두 개,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저 아래에 있는 클릭 하반기 성적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차트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이걸 하시면은 하반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저는 이상 없이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제목을 또 설정하래요. 그러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에 와서 차트 제목을 위에다 설정해 줄 겁니다.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 그 다음에 이 차트를 글꼴에 가서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 주황, 채우기는 파랑 바탕에, 주황 바탕에, 틀렸어요. 글꼴 색깔이 주황이고 채우기 색깔이 파랑이네. 예, 뒤집을 뻔했네요. 그 다음 왕조연 요소가 있네요. 왕조연 요소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번에 안 되니까는 먼저 파란색을 클릭을 해서 파란색 상반기를 클릭한 후에 왕조연 항목을 다시 클릭을 하면 왕조연만 나왔어요. 이때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값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빨간 하반기 클릭하고 왕조연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이렇게 두 군데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세로 갑축의 최대값을 500, 주 단위를 10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 갑에 가서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꾸고 얼마? 500. 주 단위를 자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고 얼마? 1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고 나서 그림자에 가면 미리 설정,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항목입니다. 그림자에 가시면 미리 설정에 가서 바깥쪽 첫 번째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항목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예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보시면 그림자가 생성되는데, 이 그림자를 그림자에 가서 처리하라는 건데, 문제가 그림자에 가서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림자 안에 보면 미리 설정도 있고 색도 있고 투명도도 있고 거리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은 의미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글자니까 아니고, 투명도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설정에 가봐야 되겠죠.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쪽은 안쪽 대각선 오른쪽 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깥쪽 대각선 이렇게 안 나오고 옵셋이라고 나와요. 그 말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 4사분면 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시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4번 문제네요. 4번 상시 9174 별표 8. 기본 작업 1번 입력하는 거 생략할 거고요. 기본 작업 2번 서식 지정하는 거, 이것도 생략하고 들어갈 겁니다. 기본 작업 3번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외부 데이터란 뭐죠?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자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엑셀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 번째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잘 쓰면 쉬워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에 가시면,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고 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너비들을 잠깐 보세요. 너비들, 이 열너비들이 기본값 그대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열너비들. 근데 여기 있는 걸 사실 건들면 좀 불안스러운 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통합 문서가 하나 열립니다. 열렸어요. 그렇죠? 이건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외부 데이터가 바로 보여요.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져오기 누를 겁니다. 얘를 가져오기 누를 건데,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는요, 컴마 쉼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지에 보면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선택하고 구분기호 선택되고, 다음 쉼표 클릭하고, 다음 탭은 선택해도 되고 해제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쉼표만 선택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따르륵 벌어집니다. 이렇게. 다음 마침, 그리고 확인. 그럼 지금 너비가 틀어졌잖아요. 성별이는 아이는 너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그냥 복사하세요. 얘를 복사해서 우리 화면 밑에 보시면 문제지가 있어요. 하프 마라톤 결과 문제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하프 마라톤 결과표라는 본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냐면은 B3,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일 쉬워요. 예전에 했던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열기 눌러서 얘를 엑셀 파일로 바꿔서, 좀 텍스트 파일이나 모든 파일로 바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열어서 똑같이 구분 기호 해갖고 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문제지 하나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가지고 우리 아까 그 답안지에다가, 이 답안지에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붙일 거라면 뭔 고생을 그렇게 하냐고. 그냥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 새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지고 텍스트 부르면 바로 여기 연결되는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를 열어서 우리 문제지가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에 있어요. OA라는 폴더. 지금은 가봤자 없지만, 또 OA라는 폴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은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길버커마 2급 최신 기출 문제에 있는 하프 마라톤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메모장으로 가져온 거를 복사한 다음에, 얘를 복사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넣어요. B3에다 붙여놓고 나서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 하는 거예요. 문제지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다음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B 세 번째 셀에 붙여놓은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로 쪼개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쉼표로 쪼개세요. 이렇게 쪼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못 알아봐요. 결과가 어떻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과정은 몰라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159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길버 컴마 2급 최신 기출 문제에 있는 하프 마라톤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그 메모장으로 열리잖아요. 그럼 걔를 복사해서 B3에 붙여놓은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얘를 텍스트 파일로 처음부터 열기 눌러가지고 불러오기 눌러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실무에서는 바로 그냥 외부 텍스트 가져오기 눌러서 하면 좋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너비가 꼬인다 그랬잖아요.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너비가 줄어들면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는데, 열 너비가 조정되면 뭐예요? 점수를 안 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계산 작업 한번 볼게요. 분류가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식품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식품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총액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식품에 해당하는 글자가 여기저기 있는데, 자, 제가 식품을 노랗게 이제 해놨어요. 이 식품에 해당하는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조건부 합계잖아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 뭐뭐 있죠? 썸이프가 있고 뒷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썸이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카운트이프는 분류가 식품인 종류가 몇 번 나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개수니까. 에버리지 if는 뭐예요? 분류가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판매총액의 평균 구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썸이프를 쓸 거예요. 이렇게 는 썸이프. 그런데 썸이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책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옮겨 적어 봤는데 썸이프 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썸이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썸이프 가로 열고 조건이 있는 범위, 그리고 그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책에는 이 엑셀을 실행하면 그냥 레인지 범위만 나오는데, 그 범위라는 말은 뭐다? 여기서 범위라는 말은 조건이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썸이프를 어떻게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조건이 있는 범위는 뭐다? 여기는 분류예요. 분류. 조건은 뭐다? 식품이에요. 합격을 보면 어디다? 판매총액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는 썸이프 썼으니까 괄호 열고 분류가 들어있는 곳이 식품이라는 글자부터 저기 전자까지, 여기가 분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범위예요. 컴마 조건은 뭐죠? 식품이죠?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셀, 식품이라는 셀을 클릭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옴표에다 직접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식품이라고 직접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다?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총액서부터 여기 첫 번째 있는 항목서부터 마지막 항목까지를 블럭을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식품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노랗게 칠한 영역만 합계를 구할 거다. 가로 닫고 엔터. 네, 답이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는 풀어나가면 되고요. 문제 2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판매량과 순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래요. 자, 판매량의 순위에 따라서 네, 여기 있는 순위를 결과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hlookup 랭크 이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중에 누가 1등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누군가 1등을 하면 최우수가 되고요. 그 중에 누군가 2등을 하게 되면 우수가 되고요. 3등이 되든 4등이 되든 5등이 되든 6등, 7등이 되든지 간에 장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1, 2, 3인데 6명이 출전해 갖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1, 2, 3 밖에 없는데 1이면 최우수고 2면 우수고 3이라는 말은 뭐예요? 3하고 같든지 3보다 크든지 라는 뜻이죠. 3등 이하는 무조건 장려니까. 그럼 얘는 Hlookup이든 Vlookup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왜? 순위는 6등도 있는데 여기는 6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에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슷하게 일치를 쓸 거란 말이에요. 한번 Hlookup랭크 내 판매량. 근데 내 판매량이 선택이 안되면 그냥 키보드로 i의 3이라고 써도 돼요. i의 3, 여기는 이렇게 뒤로 블록 잡아도 돼요. 앞에서부터 블록 잡기 힘드시면 뒤에서부터 블록을 잡고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얘들은 이 범위는 어떻게 된다?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게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여기는 큰 숫자가 1등을 해야 되니까 내림차순 하면 돼요.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위를 구했는데 이 순위가 어디에서? 밑에 하단표에서 여기도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순위가 첫 번째 줄, 결과가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는 결과를 출력해 올 거다. 그 다음 유사일치, 정확일치. 여기는 지금 1, 2, 3등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인데 3등인 경우만 장려잖아요. 4등, 5등, 6등은 어떻게 돼요? 다 장려인데 그때는 뭐를 써야 된다? 정확히 일치를 쓰면 안 되고 유사일치를 써야 된다. 그때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답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입일. 가입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일 2012년도, 2014년도, 2013년도 가입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2013년이나 2014년도 가입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초보라고 쓰고, 그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들은 다 비고라고 두래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인 경우에는 초보라고 초보. 그 외에는 공백을 둬라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거죠. 는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또는 가입일의 연도가 2014년 이면 초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2013년에 2014년이라고 썼지만 이거를 풀어서 쓰면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또는 가입일의 연도가 2014년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if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if가 물어보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또는 2014년이라고 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물려 있잖아요. 두 가지가 물려 있으니까, 또는으로 물려 있으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당연히 오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 또는 2014년이 되면은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오화, 또는 가입일의 연도가 2014년 그럼 뭐다? 초보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도를 어떻게 계산해요? 연도는 이어죠. 이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어 함수 가입일. 그리고 2013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 가입일의 연도가 2014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입일은 뭐예요? C의 16번째네. C의 16번째, 얘도 C의 16번째 이렇게.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면은, 잠깐만요, 공백이라고 썼네요. 주체를 다음 별거 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표를 또 여기도 안 썼다. 다음표를 안 썼네요. 컴마를 안 썼네요. 컴마를 쓰고 쓰면 답이 나올 거예요. 2014년, 2013년도만 초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15년도 문제인가요? 2015년도 문제니까 2013년, 2014년을 오늘 했겠지. 예.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네? 2월 C16이 2013 할 때 그런 게 다운표로 해줘야 되는 건지. 아, 이거요? 아, 알려드릴게요. 이거 if에서 물어볼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if 함수에서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if 얘를 가지고 본다면은 if MID 주민번호 8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었죠? 성별 코드. 얘가 1입니까?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있었죠. 여기에서 따옴표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자,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추수함수에서 나열할 때
는 추수, 이것도 예를 가지고 본다면은 MID 주민번호 여덟 번째 산 글자가 1일 때 1이면 남자, 2면은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라고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민번호에서 물어볼 때 MID 함수를 거치면 뭐예요? 결과가 문자가 돼요. MID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된다고요. 문자. MID 함수, left 함수, right 함수를 거치게 되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처럼 보일지라도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자르시오 그러면 홍길동에서 길 이렇게 자르면 그건 당연히 문자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은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뭐 생년월일 빼기 성별 코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문자거든요. 주민등록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런데 그냥 숫자 중에서 잘라라 그래도 MID나 left, right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문자와 숫자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문자고 주민번호를 거쳐 잘랐잖아요. MID 함수를 잘랐잖아요. 얘는 문자고 우리가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문자 1이고 얘는 숫자 1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럼 무조건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에다 물어보면은 문자 1일 수도 있고 문자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뭐야?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주민번호는 문자인데 주민번호가 아닌 그냥 숫자 다섯 자리 숫자에서 뭐 비트에서 3에 1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걔는 문자예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돼요. 이 문자열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nd if MID 1, 2, 3, 4, 5라는 숫자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되죠? 3, 4죠? 이게 34입니까? 물어봐서 맞다, 틀리다. 그럼 결과는 뭐가 된다? 얘는 틀리다가 나와요. 그런데 쉽게 나갈게요. 요거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세 번째 산 글자를 잘랐어요. 너 3이 맞냐 물어보면 틀리는 거고요. 요렇게 쓰면 뭐가 된다? 이런 맞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숫자잖아요. 12345인데 세 번째 산 자르면 무조건 결과가 뭐가 된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문자랑 비교해서 물어봐야 돼요. 숫자랑 같으냐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얘는 틀리는 말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추수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추수함수를 거치게 되면 얘가 성별 코드가 1 아니면 2고 3, 4 중에 하나인데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사실은 눈에 봤을 때는 숫자처럼 보이죠. 1이면 2면 3이면 4면 간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이런 거 있어요. 는 MID 1, 2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2, 3, 4, 5라는 문자에서 세 번째 하나를 잘라요. 그럼 3이죠?
3이잖아요. 더하기 5. 그럼 뭐가 될까요? 세 번째, 이건 문자잖아요. 문자잖아요. 문자랑 숫자를 더하라고 하면 얘는 결과가 뭐가 되냐면 8이 돼요. 어떻게 문자랑 숫자랑 더합니까? 그런데 얘는 문자는 문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4, 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는 MID 함수를 거쳐서 세 번째 산 글자를 자르면 보세요. 얘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얘는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문자니까 왼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는 얘랑 3을 더하면 얘는 3이고 얘를 3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6이 돼요. 근데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 3을 더하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숫자 3을 더하고 문자에다 숫자 3을 더하라고 했지만 액면가로 봤을 땐 숫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뭐래서 3층 그러면 못 더하겠지만 숫자 3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돼요. 근데 함수를 이용해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를 이용하면 함수. 얘는 문자죠? 얘는 숫자죠? 그 숫자만 더하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3하고 6을 더하라 그러면 9가 될 텐데 여기는 6만 나오는 거죠. 근데 직접 얘랑 얘랑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9가 돼요. 그때는 돼요. 더해라 빼라 이럴 때는 되고 함수식을 이용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추수함수에서 얘가 분명히 성별 코드가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얘는 3처럼 보이잖아요. 3. 그러니까 세 번째면 만약에 남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얘는 3이니까 문자지만 3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교할 때는 너 문자 3이니 숫자 3이니 물어볼 때는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if에서 물어볼 때는 숫자 3과 문자 3은 서로 다른 애거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처음에 그 미들함수 배울 때 그거 배웠단 말이야. 그 결혼 자금 뭐 그다음에 뭐 학자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율이 뭐 4.2%니 몇 프로니 하는 거 출력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는 없겠다. 열기 눌러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섹션에 섹션 5번, 6번,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8번 6번. 자, 이거 보세요. 요거 3 있잖아요. 3. 요 3에 해당하는 결혼자금 4.2%잖아요. 4.2% 맞죠? 그럼 얘는 1, 2, 3이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요거는 지금 미들함수로 자르죠? 다섯 번째 있는 거 자르죠? 문자죠? Vlookup, Hlookup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문자고 얘가 숫자면 어떻게 돼요? Vlookup에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얘는 문자예요. 얘는 셀서식 들어가서 보면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으면 계산 못 합니다. 여기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얘는 숫자죠. 상품 코드가 33이고 여기 33이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얘는 숫자일 거예요. 숫자. 얘가 문자면 얘도 문자고 당연히 여기는 뭐다? 숫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숫자지. 그러나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니까 얘도 당연히 문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문자하고 문자가 같은지 비교해서 Vlookup, Hlookup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f 함수에서만 들어가지는 않고 Vlookup, Hlookup에서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알아서 얘는 문자열로 다 바꿔놨으니까 그냥 vlookup에서 코드 찾아갖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할 때는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숫자로 바꿔놓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거를 숫자로 바꿔놨어요. 숫자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는 vlookup mid 이 접수 코드에서 5번째 상글자를 잘라가지고 이쪽 코드표에서 찾아가지고 컴마 3번째 걸 찾아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0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잖아요. 문자하고 숫자를 어떻게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못 비교하지. 근데 얘가 이제 문자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문자로 바꿔놓고 문자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얘를 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요 함수에다가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alue 얘를 써주면 답이 나와요. 자 잠깐만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요게 지금 그 코드에 있는 5번째 한 글자니까는 MID 함수를 거쳤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찾고자 하는 코드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와 숫자를 비교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value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숫자로 변해요. 숫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다가 다운표 1, 2, 3 쳤어요. 이거는 글자잖아, 글자. 그럼 는 레프트 요거에서 2개를 자르면 1, 2고 는 라이트 여기에서 2개를 자르면 23이 되고 MID 함수를 거쳐서 1개를 자르면 2가 남겠고 이거 다 문자잖아요. 근데 는 이거랑 더하면 더해지나요? 이제 더해줘요. 왜? 숫자처럼 보이잖아, 아무리 문자래도. 근데 는 썸 쓰면 어떻게 돼요? 는 썸 쓰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value 함수로 바꿔요. value 함수로 바꾸면 숫자가 돼요. 얘도 value 함수를 고쳐요. 그러면 숫자가 돼요. 얘도 value 함수로 고치면은 숫자가 되니까 이제는 123은 문자니까 요거는 숫자잖아요. 그 숫자의 합이 나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자, 는 123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얘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는 다운표에다 1, 2, 3이라고 썼으니까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 어차피 숫자처럼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다 액면가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줘요. 더해라 빼라 하면 돼요. 근데 함수에서는 얘는 문자니까 제외하고 숫자들만 더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데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뭐에는 if 함수에서는 숫자 3입니까? 그 문자 3입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 4번은요, 출석부에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출석률을 류를 출력하래요. 한 개면 몇 프로? 여기 있네. 출석률이 한 개면 이거 세 개니까 75%. 한 개 있으면은 뭐 25%, 네 개 있으면 100%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죠. 무슨 함수 써서? count A. 오케이. 추수 함수랑
카운트 A라. 카운트 A는 뭐예요? 뭐라도 있으면 세라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뭐가 있지 않습니까? 세라는 거예요. 그 개수에 따라서 는 추수 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면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표시가 3개 있으니까는 세 번째 75%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표시 개수가 만약에 한 개면 25% 이렇게 가는 거죠. 표시 개수를 뭐로 계산하는 거예요? 카운트 A로 쓰면 되지. 카운트 A로. 그래서 여기에 G16부터 J16, G16부터 J16을 뭐야? G16부터 J16까지를 표시 개수니까 뭐로? 무슨 함수로?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 개수를 계산해서 그 개수가 1이면 25%, 2면 두 번째 50%, 3이면 세 번째 75%, 4면 네 번째 10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석을 10번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10번. 출석부가 10번 나오는 거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하면 10%, 두 번 하면 20%, 세 번 하면 30%, 10번 하면 100%잖아요. 그럼 얘를 추수함수로 쓰면 10개를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바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주면 돼요? count A. 그래서 여기 출석 범위를 써주고, 아까 범위가 만약 10개면 10개를 이렇게 나열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개수가 나왔을 거예요. 동글뱅이가 하나, 둘, 세 번 나왔으니까 곱하기 10%. 우리 문제 같으면 어떻게? 25%씩 곱하면 되죠. 하나면 25%, 둘이면 50%, 셋이면 75%, 넷이면 100%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개수가 많아지면 추수함수로 나열하기 힘들잖아요. 출석을 20번 한 수업이야. 그럼 개당 5%잖아요. 그럼 하나 하면 5%, 둘 하면 20%, 10%, 어떻게 20개를 나열하냐고. 안타깝게 그냥 5%씩 곱하면 내가 출석을 20번 했으면 100%가 되는 거고 10번에 출석했으면 50%가 되는 거겠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낸단 말이야. 왜? 추수도 물어봐야 되니까 추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계량한 거지. 실제 업무에서는 전 추수 함수 같은 거 안 쓰고 카운트에서 곱해주면 되죠. 몇 프로 곱해주면 되지 뭘 고생하냐고. 자, 여기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4번 하면 100%, 한 번 하면 25%. 맞네요. 문제 5번. 과일명에 망고의 수입 횟수를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 써서? 뒷섬? 이건 합계 구하는 거고, 뒷카운트? 개수 구하는 거고, 뒤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를 써야 돼요? 뒷카운트를 써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는 가로 열면 뭐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려는 항목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열할 거예요. 조건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직접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는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블럭 잡고 컴마 뭐의 개수를 구한다고요? 월의 개수를 계산해요? 과일명의 개수를 계산해요? 수입가의 개수를 계산해요? 아니면 수입량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망고 횟수잖아요. 그러면 망고에 해당 문제가 만약에 뒷섬 그럼 뭐예요? 뒷섬 그러면 과일명 망고에 대한 뭐의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뒷섬으로 돼 있으면 망고 수입에 대한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디카운트는 망고 수입 횟수가 몇 번입니까로 끝내요. 즉 월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지 수입가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지 과일명의 개수를 구하라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디카운트죠.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문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죠. 디카운트 A를 쓰면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디카운트니까 숫자만의 개수를 선택해야 돼요. 월을 클릭하든 수입가를 클릭하든 수입량을 클릭해야지 과일명은 클릭하면 안 돼요. 수입량 아무거나 선택해야 돼요. 컴마 조건은 과일명이 망고 이거죠.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몇 회? 몇 회? 이렇게 출력하는 것 같은데 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책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 3 4 1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답에는 3이면 뭐예요? 수입가의 개수죠. 4를 쓰면 수입량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1도 되고 2는 안 되고 3은 되고 4는 돼요. 그래서 얘는 되고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되고, 얘도 돼요. 왜 2는 안 된다고 했죠? 문자 항목이잖아, 과일명이. 나머지는 다 숫자 항목이죠. 그러니까 문자 항목을 클릭할 수는 없다 이거야. 문자 항목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항목은 디카운트니까 숫자 항목만 된다. 여기서는 숫자 항목만 가능하다 이거죠. 숫자 항목만 가능하다. 숫자 항목만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숫자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자 항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문제 분석 작업 문제입니다. 부분합 구하는 거예요. 지역별 미수금 현황이라고 하는 표에서 결제 방식별로 작업을 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문제지에 결제 방식에 대한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누르시면 됩니다. 예. 클릭을 어디다 해야 돼요? 이 동네 아무데나, 결제 방식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원래는 블럭을 잡아서 정렬해 가서 결제 방식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세요 이렇게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손쉽게 하는 방법은 결제 방식이 들어있는 동네 아무데나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지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빠르죠, 그렇죠? 자, 정렬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결제 방식이 돼야죠. 결제 방식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할인액, 미수금, 수금액 세 가지,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합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주고, 요거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오케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 합계 따로 평균 따로 구하시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고 나서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는. 그 다음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월 납입액 F의 일곱 번째 셀이에요. 이게 F의 일곱 번째 셀이 61만 1111원인데 얘를 50만원으로 바꾸고 싶대요. 50만원으로 바꿔놓고 싶대요. 그러면 이 중에 뭔가가 바뀌어야 50만원이 되던 말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는 이 상환 기간, 이 기간을 얼마로 고치면, 얘를 얼마로 고치면은 50만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리 여기 수식이 들어있어요. 여기 수식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고치려는 값에는 반드시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목표값 찾기에서.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면은 그 셀의 값이 수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를 클릭하고 가시면, 다른 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때 수식 셀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 찾는 값은 50만원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때 바꿀 셀은 기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오케이, 50만원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처리해 나갔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 단추를 클릭하고 움직이래요. 총점 매크로네요. 단추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I3부터 J의 5까지, J의 4까지. 여기다가 단추 넣고, 이름은 총점, 그리고 기록, 확인. 한꺼번에 총점 계산할게요. 그냥 자동합계로.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자 고쳐야 되겠죠. 총점. 예. 두 번째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래요. J의 7부터 I의 7부터 J의 8까지. 여기는 삽입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이름은 서식, 글자 서식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기록 눌러서 확인. A3부터 G3까지는 어떻게 꾸미라고 해? 서식을 강조색 1,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로 바꾸래요. 끝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그럼 뭐 이 문제는 해결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차트.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를 사용해야지, 얘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 안 된다. 0점 처리하겠다 라고 했어요. 생산량 계열 빨간 건데 안 보이네요. 요 밑바닥에 깔려져 갖고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을 선택을 해서 뭐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이나, 잘 보세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여기에 선택하는 영역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클릭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클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은 계열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꼭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례 생산량 거기에다가 클릭해가지고. 생산량에서 범례, 아니, 한 번 더 생산량을 찍어야 돼. 생산량 다시 클릭해가지고 차트 종류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예. 그러니까 생산량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 생산량에 대해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얘를 뭐 보조축으로 보내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은 여기에서 생산량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서식을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던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해서 꺾은 선에 가면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했다 이거죠. 이제 보이니까 클릭할 수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하래요? 또 컨트롤 1번 보조축에 가서 보조축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처음부터 보조축으로 보내놓고 차트를 작업해도 돼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볼까요? 예, 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례 클릭하고요. 생산량 다시 클릭하면 생산량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계열 서식 또는 차트 종류 변경 이걸 하라는 거죠. 책에서는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 바꿨어요. 그 클릭할 수 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클릭하니까 여기다가 대고 뭐해라 오른쪽 눌러서 또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정답이 없다란 얘기예요. 정답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나서 꺾은 선으로 바꿔도 돼요. 꺾은 선으로 바꿔놓고 보조축으로 가느냐 보조축으로 바꿔놓고 꺾은 선으로 가느냐 결과만 맞으면 되거든요. 우리 시험은 과정 시험이 아니라 결과 시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 가지고 이제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얘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네. 그게 1번 문제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은 여기서 차트 제목 만들어주고 제목 쓰고 나서 굴림체 크기는 20 굵게 기본은 굵게 돼 있어요. 제목은 그건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굵게를 빼라는 게 보통이에요. 이건 속성이라 그래. 글꼴의 속성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는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굵게 하시오 또는 보통으로 하시오. 보통은 굵지 않은 게 안 굵은 게 보통이에요.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값에서는 축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라 그랬죠. 그래서 뭐를 주 단위를 20만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축에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바꾸라고요? 주 단위를 400으로 바꾸고 바꾸래요. 근데 법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법례 서식 가셔도 되고 레이아웃에 가서 법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셔도 되고 크기는 12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는 스타일에 가서 2포인트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번 그 유형이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클릭하고 들어갈 거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를 클릭하고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시면은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네? 법리에 대해서 굴림체로 바꾸는 게 하나 있었네요. 굴림체. 예. 그러니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눈으로 따라가면 놓쳐요. 예. 그렇게 되면 걔는
하나는 했고 하나는 못했잖아요. 크게 11호 하고 굴림체 못 바꾸면 2점 감점이에요. 그냥 반은 맞췄으니까 1.2거는 아니더라고요. 시험장에 가면 떨리니까 차분하게 시험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죠. 차분하게 시험 본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네요. 2015년도 1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야, 잘못 문제를 불러왔네. (5회) 3샵 4852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는 행 전체의 글꼴색을 그랬거든요. 행 전체의 글꼴색을.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는 수식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블럭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급액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평균 초과에 된다면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거만 블럭 잡아요. 예, 근데 지금은 행 전체가 그랬잖아요. 수식 그럼 무조건 다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식은 아까 글꼴색에 빨간색 하라고 했으니까 미리 지정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수식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식은 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서식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써볼까요?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if가 뭐예요? 말 그대로 조건부 서식이니까 if가 들어간 거예요.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if를 안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는 두 가지 조건이니까 뭐 해야 돼요? and로 묶어야지 뭐. and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직급이 사원이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지급액이 280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서식은 별도로 지정해 줬잖아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쓰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직급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C의 네 번째잖아요. C의 네 번째. 그러니까 C의 네 번째 셀을 찍어야 되는데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항상 C의 네 번째 거 있잖아요. 얘만 갖고 트집을 잡아. 너 사원이냐? 아니지. 너 사원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C의 네 번째부터 C의 18번째 중에서 너 사원이니 각각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하나 빼는 겁니다. C라는 칸에 있는 것만 갖고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급액은 또 어디에요? H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H의 네 번째인데 달러를 앞에다만 찍어줘야 이 지급액이라는 걸 가지고 280만원을 묻는 거죠. 블럭은 잡고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 한번 써볼게요. 다시 세규칙 소식에 가서 는 and 직급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는 사원 콤마 그 다음에 지급에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그거 하나 갖다 280만원 걸어갖고, 그리고 서식은 빨강으로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내가 빨강을 아니라 노랑을 했어요.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치는 방법은 규칙을 지우고 새로 할 거냐, 규칙을 지우고 새로 할 거냐, 규칙을 고치러 들어갈 거냐 하는데,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규칙이 있을 거예요.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노란색이 아니라 빨강으로 고쳐라 이렇게 고치면 되고, 수식을 잘못 썼다면 수식을 고쳐 주시면 되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만, 사원이면서 280만원 이상인 경우만 빨간 색깔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기본 서적에도 나와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 헷갈리면 기본 서적에 있는 우리 기본 교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조건부 서식을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 이거지. 계산 작업. 165쪽.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글자, 왼쪽에 두 글자가 G2냐 AC냐 MK냐 묻는 거죠. 지금 경우가 세 가지죠. 총무부, 경리부, 마케팅부잖아요. 그럼 2% 두 번만 물어보면 되겠죠. 는 if 가로 열고 레프트 부서 코드의 두 글자가 는 아까 G2면 총무부 이렇게 들어가래요. 아니면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또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다시 if 레프트 A의 세 번째 셀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글자가 두 개, 왼쪽에 두 글자가 이번에는 뭐라면 AC이면, 그럼 뭐 하라고요? 이러면 경리부. 근데 총무부도 아니고 경리부도 아니면 뭐예요? 나머지는 MK로 물어볼 필요 없죠? 자동으로 뭐야? 마케팅부죠. 그렇게 해서 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잠깐만. 레프트 함수를 잘못 썼네요. 오케이. 자, 165쪽 문제 1번. 문제 1번의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차피 경우는 세 가지예요. 총무 분야, 경리 분야, 마케팅 분야인데 어디 분야로 갈 거냐를 봤더니 H이면 총무부고 A시면 경리부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마케팅부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MK를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문제 2번은 어떻게 문제 가볼까요?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 현황에서 3학년 2반이 몇 명 다녀갔네. 그렇죠. 도서관 이용 학생들 중에서 3학년 2반이 몇 명이냐. 그러면 뭐로 물어보면 돼요? 너 3학년이니? 너 2반이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 count if s를 쓰면 되죠. 자, 자, 3학년 2반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려면 count if s를 써가지고 는 count if s를 써서 니네들 중에서 3학년이냐 물어보고 니네들 중에서 2반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몇이 나오는데 뒤에다가 앰퍼센드 결합해서 몇 명 하고 출력하래요. 답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조건을 따옴표에다 묶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었어요. 따옴표에. 얘는 글자니까는 따옴표에다 묶어서 지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글자니까 사원입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니까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넣어줘야 돼요. 출력 메시지니까는. 얘는 글자니까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아까 는 if 뭐 나이가 25세 이상이면, 그러면은 뭐 20세 이상이면 그러면 성인이고 아니면 미성년이고, 이렇게 이제 출력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조건을 물어볼 때 따옴표도 안 넣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count if 가로 안에 나이 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출력할 경우가 있죠. 20세 이상이 몇 명이냐 물어볼 때 이때는 따옴표에다 물어요. 이 글자잖아요. 이때는 나이가 20이라는 숫자하고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count if에서는 조건식을 써야 되는데 조건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 학년 중에서 3학년이고 반에서 2반이란 말인데 따옴표를 꼭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는 3이라고 쓰면은 뭐예요? 3학년이라는 뜻이에요. 는 2반이다 라고 하면 는 2라고 쓰면 2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쓸 때는 따옴표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뭐 따옴표를 뭐하라 해? 는을 뭐하러 써? 그냥 3, 2라고 써도 되고, 단순히 숫자니까는 숫자로 썼을 때는 따옴표를 안 써도 되고, 근데 3하고 같다라고 쓸 때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고, 그냥 는 빼고 숫자를 쓸 때도 3이라고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건부 서식이 지금 조건부 서식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count if s를 쓴 거죠. 3학년이냐 2반이냐 이런 거. 그 다음 문제. 이건 뭔가요? 금운동을 출력하고 아니면 공백이라는데요. 문제 3번은 금, 은, 동, 공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따옴표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금, 은, 동 이렇게 따옴표 중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를 출력하려니까 if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는 if 순위가 보세요. 2등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다시 if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은이고, 다시 if 순위가 3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면 동이고, 그렇지도 않으면 공란이에요. if가 3번 나온 게 유일해요.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가 3번 나올 수 있고요. if는 연속으로 2번만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순위 D15부터 24죠. 랭크 D15부터 D14까지. 이때 요거 여기 달러가 들어가죠. 이게 순위 구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저기서 한 번 더 들어가고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길어졌죠, 답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동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처리가 됐다. 자, 그 다음 제품 코드에 맞는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는데 여기 C네요. C는 뭐죠? 8%죠? 얘는 문자고 얘도 문자니까 전혀 걱정 없어요. 자, 는 VLOOKUP 레프트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그렇죠? 어디에서? 이 표에서 컴마 코드가 첫 번째, 할인율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우리 뭐 써야 돼요?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어떤 거 써요? 문맥상으로는 정확히일치를 해야 돼요. D라는 코드가 없잖아. 만약에 D 코드가 없으면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코드가 D는 없잖아요. 그냥 C니 Z니 K니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써도 다 답으로 나와요.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일치를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D가 되면 어떻게 돼요? D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시험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D가 없는데 뭐하러 D라고 고쳐보냐고. D가 없잖아요. 원래 있는 데이터가 이거라며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false가 아니라 true를 쓰면은 얘가 D가 되더라도 뭐예요? F 전까지는 8%로 남아요. 근데 D는 없는 코드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는 있는 코드니까, C라고 있는 거니까 답은 어떤 걸 써도 다 맞는데 문맥적으로는 뭐를 쓰는 게 맞다? 정확히일치가 맞다. 사실은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VLOOKUP을 써서 사용했는데 요거 false를 뭐로 바꿨다? true로 바꿨다. 이건 뭐다? 정확히일치죠? 얘는 뭐죠? 유사일치죠? true가 유사일치잖아요. 그런데 이 유사일치를 썼을 때 true는 유사일치고 false가 정확히일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주사일치를 쓰면 안 되느냐? 여기서는 답은 나와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써야 맞지 않겠냐라는 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있는 조건 갖고만 쓰는 거잖아요. 있는 조건. 걔가 어쩌다면 하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일치를 써도 되고 유사일치 써도 답은 맞다. 당연히 그 이유는 얘가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Z가 앞으로 갔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확히일치가만 맞는 거예요. 유사일치는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뭔가요? 강남 지점에서 우수사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하, 판매량이 800 이상인 경우가 우수사원이래요. 강남이면서 우수사원은 여기 있네. 강북은 일단 땡이고 529, 778은 강남에서 80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800 이상 되는 강남 판매 현황은 여기 있잖아. 밑에 3개.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는 T average.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 근데 여기는 조건을 어떻게 걸어요? 지점이 강북밖에 없잖아요. 강남이라 그랬잖아. 그럼 조건을 만들어야죠.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2의 35서부터 F의 37 사이에다가 38 사이, 여기 사이에다가 2의 35부터 F 38 사이에다가 강남이면서 800 이상이라는 걸 만들래요. 그럼 여기다가 사원 지점이 강남이고 판매량이 800 이상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 이 안에다가 이 조건 만드는 거는 고급 필터 조건 만드는 거 동일해요. 예. 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는 T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라 그랬어요. 뭐의 평균? 판매 총액 평균. 책에는 4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번째 항목의 평균. 조건은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0 이상이다라는 이 조건. 이 조건을 건드려 주면은 답이 되겠다. 엔터. 요거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강남의 800 이상.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셀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는 문제가 그 항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되는 셀이 어디 있고 결과 셀이 어디 있는데 이 변경되는 셀과 결과 셀을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는 셀 이름을 정의를 하래요. 그러니까 셀 이름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셀 이름을 먼저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A의 수 번째 셀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에는 셀 이름을 뭐로? 수익률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17번째 셀, 이 17번째 셀에다가는 클릭해 놓고 매출이익 총액이라고 쓸 겁니다. 매출이익 총액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두 군데를 정해 놓고요. 수익률. 아까 수익률을 쓰고 제가 엔터를 안 눌렀네요. 엔터를 안 누르고 옆에 가서 클릭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안 들어가서 방금 전에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수익률이라고는 25% 이 자리가 변동 데이터잖아요.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들어가면 편해요. 자,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하나 추가할 거고요. 수익률 증가.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아까 클릭하고 들어왔죠? A 20번째 클릭하고 들어왔잖아요. 만약 클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길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달러가 찍히든 안 찍히든 상관없습니다. 확인. 그럼 현재는 25%인데 얼마로 바꾸라고요? 30%니까는 30%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0.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확인.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확인 누르면 다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번엔 수익률 인하 확인. 변경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거기 클릭하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한번 먼저 지정해 줬잖아요. 그럼 얘는 변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확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0.2죠? 20% 확인.
자, 이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요약 버튼 눌러서 합할 겁니다. 요약 누르셔가지고 이때 결과 셀이 어딘지 확인만 눌러주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졌을 때 분석 작업이라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만들어지면 돼요. 자동으로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나리오 문제는 얘를 요약 분석 작업 뒤에다 끌고 가라고 하는지 원래 왼쪽에 있는 자리에 두라고 하는지 그걸 얘기해줘요. 현재 여기는 분석 작업 1이라는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자, 이거네요. 자, 데이터 표에 보시면은 1000만원을 12개월 동안 8%로 해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매달 납부하래요. 그러면 여기 빈 칸이 있단 말이에요. 빈 칸에 뭐가 들어가자면 월 납입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요 비어있는 칸에다 클릭하고 는 하고 이 납입액 자리를 클릭해주면 돼요. 책에는 얘를 이 공식을 복사해서 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셀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찮아. 그냥 여기다가 는 하고 쟤를 가리키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표 아래에 있는 데이터 표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 표를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그러면 물어봐요. 여기서 행이 뭐냐 물어봐요. 행이 뭐죠? 가로에 있는 그 이자율이죠. 이율이잖아요. 이율. 그럼 그 이율이 어디 있니? 월표에 원래 있는 표에는 이율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자, 열은 뭡니까? 열은 왼쪽에 있는 개월수를 말하는 거죠. 개월수요. 이 개월수가 원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것은 저 상단에 있는 1000만원을 12번에 나눠서 8%의 이자율을 가지고 매달 납부하는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개월수를 바꿔보고 이자를 바꿔보면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납입액 금액이 바뀔 거 아니냐. 그걸 가상으로 분석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자율 표에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납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포함시켰고요. 원금은 저 위에 있고 지금 개월수하고 이자율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8%, 10%, 12%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이율이다. 이자율. 원래는 여기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열은 뭐예요? 열은 왼쪽에 밑에 보시면 개월수가 월이잖아요. 그래서 열이잖아요. 열. 항목 셀이 세로 항목이니까. 그럼 열을 나타내는 거는 저 위에 개월수 C의 14번째, C의 4번째 셀일 거다 이거죠. 이렇게만 지정해주고 확인 누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이 나온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죠. 은행 가서 뭐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물어봐야지 뭐. 난 죽어라고 계산했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주면 꽝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가시면 이상이 없다 라는 거죠.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계산하래요. 평균은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보세요. 블럭 잡고요 수식에 가서 평균 누르시면 바로 평균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는 에버레이지 함수 써서 블록 잡으면, 그리고 자동 체크하셔도 평균은 나와요. 어떤 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H 세 번째 셀서부터 I의 다섯 번째 셀 세 줄 두 칸에 걸쳐 가지고 삽입 도형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리래요. 그리고 글자는 평균이라고 쓰래요. 그래서 이 평균이 글자가 써있는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평균이 착 작동되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야죠. 자, 여기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 기록 확인. 는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드래그하고 엔터 자동 채우기 쫙. 자, 그리고 나서 꼭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 평균 버튼을 눌렀을 때 평균이 착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착하니 나오더라. 두 번째 매크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거예요. 쉼표란 매크로를 만들래요. 자, 여기서는 단추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i8에다가 JH8서부터 i의 10까지. 자,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단추? 단추 죄송합니다. 단추를 눌러서 Alt키 눌러서 그리면 되고, 이때 이 글자는 이따가 고칠 거고요. 쉼표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기록 확인. 자, 블록 잡고 뭐 해라?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쉼표 스타일 찍으라 그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되는 거죠. 이제 기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름을 고치러 가야죠. 단추 1이 아니라 텍스트 편집 쉼표.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는 쉼표가 없었는데 이제 쉼표를 누르면 쉼표가 탁 찍히더라 이거지. 아까는 애들이 쉼표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클릭하면 쉼표가 착 찍히더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이제 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평균 계산하는 거, 쉼표 디자인하는 거.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차트.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며 신규로 작성하면 안 돼요. 자, 수강료하고 재료비만 남기고 모집 인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아까 하던 거 어떻게 했죠? 클릭. 모집 인원 다시 클릭. 딜리트 눌러요? 딜리트 눌렀어요. 그냥 다시 보세요. 아까는 이거를 가지고 글꼴을 바꾸거나 뭐 차트 계열을 바꾸거나 계열 차트 종류를 바꾸거나 뭐 서식에 가서 꾸몄었잖아요. 근데 모집 인원을 빼래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모집 인원을 선택하고 빼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빼셔도 되고, 여기 모집 인원이 있는 데를 클릭하고 범례를 클릭하고 모집 인원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모집 인원만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때 딜리트 누르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돼요? 잠깐만요. 모집 인원을 선택하고 지우면 이렇게 제거돼야 돼요. 조금 전에 모집 인원 선택해갖고 요거만 지우면 어떻게 돼요? 범례만 지워져요. 이 계열은 안 지워져요. 얘를 선택해서 얘를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여기가 요 사이가 뭐 있어요? 여기가 모집 인원이 들어있는 애들인데 걔가 안 빠지고 글자만 지워져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모집 인원 보이잖아요. 얘를 제거하래요. 다시 보세요. 모집 인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면 계열을 직접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없어요? 딜리트. 여기서 들리시는 네, 딜리트. 그러면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이 책에서 말하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면 모집 인원이 있잖아요. 그랬죠? 얘를 선택하고 제거해도 모집 인원이 빠지고. 자, 그렇게 이제 모집 인원을 뺐어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이때 차트 종류 선택할 때 계열을 클릭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바꿀 거예요.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라는 거로. 그러면 이렇게 책처럼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갑축과 항목축에 대한 제목을 넣으래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을, 세로 제목을 왼쪽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축 제목을 이렇게 밑에도 넣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세로 갑축에 있는 제목을 넣어야 되고, 금액,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얘는 요리명이라고 쓰고, 이렇게 고쳐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갑축에 가서 최소값 만, 단위도 만, 클릭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반응이 없어요. 엑셀 2010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대화 상자가 툭 튀어요. 우리는 컨트롤 1번 눌러야 돼. 그래서 최소값도 만으로 가고, 주단위도 얼마로 가고, 만으로 가고, 최소도 만, 주단위도 만. 마찬가지로 차트 영역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뭐로? 둥글게. 둥글게 하래요. 둥글게를 안 하면 직각으로 되겠는데, 둥글게 하니까 라운드가 생기면서 깔끔해졌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거랑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모형상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뭐 눈금선도 있고 다 있네요. 이상 없이 잘 돌아갔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죠. 필기 시험은 두 과목을 보잖아요. 두 과목인데 각각 40% 이상, 평균은 60%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필기는 60점입니다. 20문제씩 나와요. 총 40문제인데, 그러니까는 8개 이상을 맞춰서 24개를 맞춰야 돼요. 7개 맞추고 20개 맞추면 한쪽에 35점 맞고 저쪽에 100점 맞으면 평균은 65가 60이 넘어갈지 몰라도 불합격이에요. 이걸 과목 과락 제도라고 하고요. 실기시험은 우리가 엑셀 하나만 보잖아요. 한 과목만 본단 말이에요. 커마리 1급은 두 과목 봐요. 필기 3과목에 실기 2과목이에요. 예. 얘는 60분간 봅니다. 60분간. 실기는 한 과목인데 70% 이상, 70점 이상이죠. 70점 이상. 얘는 40분간 봐요. 과거에는요,
3급도 있었잖아요. 3급은 60점 이상,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 했었어요. 3급이 없어지고 나서 1급하고 2급이 각각 7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끔 바뀌었어요. 워드 프로스 자격증은 1급만 남아있잖아요. 걔는 80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이니까 함수가 총 40점이거든요. 함수가 총 40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도 못 풀면 함수 빼놓고 60점밖에 못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합격이에요. 그럼 함수 하나를 풀면 어떻게 돼요? 68점이잖아요. 불합격이에요. 함수 두 개를 풀어야 76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이거 입력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5점이라며 5점. 그러니까는 자 함수가 40점이고 나머지가 60점인데 입력이 이제 요 나머지 안에 입력이 5점이란 말이에요. 5점. 그럼 5점을 빼면 55만 맞추는데 함수를 하나 맞추면 8점이니까 68, 두 개 맞추면 76인데 입력하는 거 하지 마니까 어떻게 돼요? 71이잖아요. 71점 하다가 아까 차트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나 못했단 말이에요. 2점 감점이 되잖아요. 그럼 71 받았다가 69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3개를 풀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본교재에 보면은 함수는 3개를 맞추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9점이 되는 거죠. 79점으로 8점 68점 76점 76점에 5점 빼니까는 71점 79점 맞아요. 79점으로 합격하자고 하는 겁니다. 함수를 최소 2개 이상 해야 되고요. 3개는 풀자. 그리고 입력은 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79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79점으로. 그러면 79점을 맞으면 저 뒤에 가서 2점짜리 1개, 2개 틀리더라도 77점, 74점, 76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죠. 함수 2개 풀어가지고 딱 71점 나왔는데 2점짜리 틀리면 69점으로 불합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3개는 풀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 2개는 풀어야 되고, 그럴 때 입력도 다 해야 되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20분 지나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 했냐 그랬더니 입력은 안 했대요. 왜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가르쳤잖냐고. 여기 데려다 놓고 가르쳤으니까, 우리 센터에 데려다 놓고 가르쳤거든요. 입력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놨는데 입력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력은 안 했대요. 그러면 함수는 4개 풀었대요. 다른 것 뭐 5개 다 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개는 풀고 나머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4개 풀었대요. 그래서 80 몇 점인 걸 합격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발표 나거든요. 실기는 오래 걸려요, 발표 나는 게. 왜냐면 컴퓨터로 채점하고 사람이 직접 또 채점해요. 그래서 보니까 80 몇 점을 합격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무던히도 공부했어요. 무던히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공부해갖고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대학생들은 커말 2급을 뭐하러 학원 가서 배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책 사다 놓고 공부하면 되지. 근데 이제 책을 사다 놓고 혼자 공부하면 일이 생기면 또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애도 데리고 온 거예요. 책 던져놓고 니 혼자 공부해 그래도 할 것 같은데 하던 일이 뭐 친구들 만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다 놓고 가르쳐 놨어요. 우리 작은 애도 ITQ 자격증 그렇게 해서 4개 땄고요. DIT도 여러 개 따고. 커말은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는 합격을 했다고. 뭐 저도 좋고 애들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본책. 본책 앞에 보시면은 본책 앞에 보시면 본교재 앞에 보시면 설명이 깨알처럼 써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좀 귀찮으시면 이 책만이라도 달달달 풀으세요. 안 보고 척척 풀 수 있게끔 해야 돼. 어떻게 풀렸어? 어떻게 해서 풀린 거는 어떻게 풀린 거지 내 실력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안 보고 또 풀고 했는데도 계속 풀려. 그러면 실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강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